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오늘 오전 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고 전차를 막는 방벽을 설치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뢰가 터져 다수의 사상자도 났습니다. 취재자 연결합니다. 조영성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또 군사분계선을 넘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들이 20m 정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뒤에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20분 뒤에도 일부가 또 넘어와 경고사격 뒤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북한군이 분계선 인근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우리 군은 북한이 분계선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작업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가 북진하는 것을 막는 방벽 구조물의 높이는 4에서 5m에 달한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불모지를 조성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면서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자만 옮기고 지속하는 등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활동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이나 귀순을 차단하며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기상과 작업 병력,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전선 지역 일대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선 지역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정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에 이어서 개원의까지 휴업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사협회 회원부터 의대생, 학부모까지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뒤에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궐기대회가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예,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경찰 추산 12,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2시간가량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동네 병원 등 개원이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전면 휴진에 돌입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 행동은 지난 2000년 의학분업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사투하는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지금의 갈등을 부추긴 것이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도 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농단을 멈추고 의대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의사협회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다른 대형 병원들도 동참할 분위기입니까? 네, 220명이 넘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전체 인원 가운데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산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하는 응답은 290여 명이었는데 전체의 79%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휴진한 뒤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휴진 기간을 늘리거나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빅5 소속 교수 일부와 의사협회 소속 개원이들까지 휴진에 동참한 탓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정부는 휴진한 개원의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휴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지역 대학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동안 문을 닫은 동네 의원도 있었고요. 취재기자 연결해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총 파업에 동참한 부산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파업에 동참한 교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대병원 교수 270명 가운데 18명이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비율로는 부산대병원 교수의 6%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휴진한 교수 대부분이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날이어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도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은 지난주 예상치보다는 크게 저조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3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가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집단 휴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오늘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2,600여 곳 가운데 87곳으로 휴진 신고 명령 대상 가운데 3.3%를 차지합니다. 일부 동네 의원과 병원 등이 휴진에 참여했는데 정기 진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예정인 환자와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와 부산의료원 진료 시간을 오늘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 정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사협회를 비판하면서 강경책을 쏟아냈다고요. 네, 정부는 법정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의사들의 경우 면허 제도로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만큼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원이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의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 점검과 채정을 거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네, 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중해 암 환자 치료를 돕고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통해선 중증, 응급 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문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 무료 포털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정치권은 뒤늦게 해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휴진 병원 현장을 긴급 점검한 국민의힘은 의료 사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자체 특위로만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꼬집으며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료 대란 해결책 모색에 나선 여야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산하 병원 4곳 가운데 한 곳인 보라매 병원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라매 병원의 경우 의료 서비스가 대체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진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있다며 건의사항을 토대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수기를 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황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창구가 다양해 목소리가 각자 다르다며 전공의와 교수, 개원의 등을 상대로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여러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정 갈등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환자들로부터 의료사태 피해 사례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주요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사례 그리고 결과 조사 분석 그리고 또한 1대1 소통 약속 등을 살펴보려면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야 하고요. 당장 내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계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는 복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한 줄 바꾸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특위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외 헛발질을 그만하고 상임위에 출석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후보가 정해지기 전부터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모양새죠.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들도 연일 견제구를 던지며 몸풀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일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출마를 고심 중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윤 의원은 총선을 패배시킨 장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며 전당대회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실험 무대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것은 맞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론을 경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달간의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경선하는 분들의 역할, 또 그 과정 속에서의 당원들 또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냐에 따라서는 또 변화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당 개혁을 위해 논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며 한 명의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소명을 고려해 불출마하기로 했는데요.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권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그러니까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는 여전한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야권이 원구성을 강행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한 건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구성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을 훌쩍 넘었고 그동안 여당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시키려고만 한다며 깊은 반성을 촉구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들을 열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두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이 밖에 주요 과방위 소관 법안을 놓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입법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에서도 최성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여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무리하게 상임위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아버지와 관련된 여러 일도 언급했는데 끝내 오늘 회견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네, 이대건입니다. 네, 박세리 전 감독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가 과도한 해석 때문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박세리 전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관련해선 박 전 감독 변호인이 주로 설명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재단의 진짜 도장과 위조된 도장을 직접 보여주며 위조된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전에도 밝혔듯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인 만큼 정관상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골프 스쿨과 박세리 국제 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은 물론 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은 새만금 개발청에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위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세리 전 감독과 아버지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죠? 네, 길게 나왔습니다. 박세리 전 감독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 해결을 넘어선 범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골프 선수로서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해왔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안 좋은 일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빚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관계 한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나오는 식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이후 아버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박 전 감독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해외 선수 생활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네, 법원에서 박세리 전 감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거는 기자회견 전에 한 여성지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 박 전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두 곳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한 곳은 박 전 감독 거주지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박 전 감독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박 전 감독 변호인은 경매 관련은 아버지의 위조 사건과 별개로 사인 간의 법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감독도 이 부분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더 확정된 것처럼 신변 위로 올라와서 모든 게 검매에 넘어갔다 등등 좋지 않은 기사로 굉장히. 네, 그럼 박 전 감독 아버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당 사건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겁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전 감독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 등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경찰이 9달간 수사를 거쳐 최근 박 씨 사건을 기소 의견,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이 형사사건 자체는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일부 인원들이 MDL을 침범하여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고 다시 즉각 북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DMZ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DMZ 근처에서 예. 지금 북한 병사들이 지난 9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오늘 우리의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예. MDL이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 MDL을 이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9일과 마찬가지로 예. 병사들이 이제 한쪽에는 뭐 삽, 또 한쪽에는 또 곡괭이,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몇몇 병사들은 이제 화기를 휴대하고 예. 거기 넘어온 거죠. 그러다 사진이 보니까 공개됐으니까 사진 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니까 물러난 거예요? 바로 물러난 거죠. 예. 그래서 단순 침범으로 보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9일 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긴 한데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제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책 비슷한 걸 갖다가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철책으로 쇠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군사 분계선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렇군요. 그게 예. 총 이제 서부에서 동부까지 1,292개가 이제 박혀 있는데 예. 그게 워낙 오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그렇군요.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풀 속에 이제 이게 숨어 있잖아요. 예. 이게 줄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200m 단위로 이게 한 개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군사 분계선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보니까 북한 군 수십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지뢰 매설 작업도 한다고 그러고 대전차 방벽 설치도 한다고 그러고요. 원래 과거에도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예, 보면은 이제 통상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예.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제초 작업이죠. 그거는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불모지 작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적들이 서로 넘어오지 않도록 넘어오는 것을 잘 보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난 것을 다 깎거든요. 그걸 불모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지뢰를 매설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지뢰를 또 매설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두 가지가 상이해요. 뭐가요? 과거에 비해서. 뭐가 하나는 달라요? 예. 전술 도로를 아주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벽인지 방벽인지는 모르지만 네네. 뭐 아마 수십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방벽일지 장벽일지는 아마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분당구에서는 되는데 대전차 방벽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제 대전차 방벽 쪽으로 이제 복은 있죠. 예, 이제 예. 높이도 있고 길이는 이제 200~300m 되는데 저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48km 전체적으로 저기다가 장벽을 설치하면 베를린 장벽처럼 아마 북한 무너질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는 예. 못하고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다가 대전차 방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평지일 거 아니에요. 산 그러니까요. 꼭대기에는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게 이 철책선이라고 하는 것도 평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계곡으로 갔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중에서도 한국군의 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골라서 대전차 장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화면 보면 전 다리입니다. 다리 같죠? 다리 건설하는 예.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기는 그 하천에다가 다리를 건설하는 장면을 지금 수십 명이 아니라 찍은 다 겁니다. 합쳐보면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부분만 그렇고요. 예. 다른 장면이 이제 그러니까요. 또 좀 다른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데 보면, 그건 예. 아마 수백 명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전선에 있는 병사들만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병사들이 북한 후방에 있는 병사들이 와서 작업을 한 것 같다? 병사들이 나와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DMZ에서 작업하다가 지뢰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폐규모는 알 수는 없는데 지뢰는 이제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대인 지뢰가 있고 대전차 지뢰가 있는데요. 예, 예. 대전차 지뢰는 주로 평지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가 오면은 또는 차량이 오면은 그걸 밟아가지고 터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대전차 지뢰고요. 예, 예. 대인 지뢰는 이제 주로 평지보다는 주로 산악 지역에 이제 많이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뢰를 대전차 지뢰든 대인 지뢰든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네. 하나는 묻을 때 사고가 나고요. 하나는 그것을 제거할 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사고가 지금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공개한 거잖아요. 예. 저렇게 사고가 나면 일단은 좀 정지를 시키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저렇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북한 장병들이 너무 희생되는 것 같아서 쓸데없이 그렇습니까? 조금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이 휴전선 근처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네. 이번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작년에 파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11월 말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할 때 예.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교정국 두 국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투 코리아즈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초점이 다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다음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되면 헌법 개정을 해라. 예. 그 헌법 개정 속에 몇 가지 지침 준 게 있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하면 예. 국경선을 네.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국경선까지도 헌법 속에 포함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예. 말의 의미는 예. 육상과 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육상에서는 지금 이제 MDL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이 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벽을 설치하는 거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월남하는 거를 막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뭐 전혀 분석이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왜 예. 그러냐면은 북한 주민도 그런 DMZ를 통해서 넘어온 적도 있고 아. 북한군 병사들도 몇 명이 넘어왔잖아요. 노크 기준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예. 정말 저 정도로 보강한다고 해서 넘어올 사람이 안 넘어오느냐? 그건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지뢰 사고로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저렇게 하다 보면은 저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북한이 전기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다 없는데 저기다가 이제 물자가 동원되면 예. 결국은 다른 곳에 빵꾸가 나게 돼 있잖아요. 네. 펑크가 나는데 그렇군요. 예. 저걸 이제 이게 김정은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녁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네. 2박 3일인가요? 아닙니다.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입니까?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김정은 그래서 위원장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총 24시간도 안 되는데요. 아마 오늘은 주로 환영 행사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환영 행사고 밤에 도착을 하니까 도로에서의 환영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김일성 광장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제 가설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밤이니까 네. 거기 조명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엄청난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런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내일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해방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탑인데 이게 1945년 소련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 탑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2000년도에 푸틴이 여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김정일하고 둘이 참배를 했거든요. 그 24년 전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24년 전에. 그래서 그것도 내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두 국가 간의 어떤 우위라고 할까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거기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네. 24년 만에 방북인데 푸틴과 김정은 중에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의미는 있는데요. 네. 오히려 뭐 김정은한테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한 분 생각해 보시죠.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 예. 9월 달에 만났는데 이 9개월 만에 또 만나잖아요. 예. 왜 만나겠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네. 총, 포, 탄이 부족하거든요. 총포탄을 더 공급해달라. 그 예. 공급처가 어디냐면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갑자기 한 9개월 사이에 10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중요해졌고 예. 그런 이제 차원이라고 보면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외교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총포탄을 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예.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첨단 군사 기술도 좀 지원받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예. 보면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과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 훨씬 더 김정은한테 유리하고 김정은이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2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이죠. 김정일 위원장. 네네. 푸틴 네. 대통령 그렇죠. 24년 전에 만났잖아요. 네네.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24년 전인데 네. 뭐 저는 그때 아주 간단하게 그랬습니까? 네, 기억만 나고 아주 예.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고요. 딱 하나 그 당시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영상이 좀 있는 것 같던데. MOU 체결한 것도 없고 그때 그랬군요. 당시에는 상호 우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1961년도에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 네. 사이에 자동 개입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독립하고 예. 한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을 했을 때 그 조약, 예. 네, 한번 그 조약 보여주실래요, 영상 좀? 대신에 새로 예. 만드는 조약이 상호 친선 우호 조약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때 저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방문했고 네네. 예, 저 푸틴 화면은 상당히 젊네요. 네, 저 화면은 기억이 예. 24년 전이니까요. 예. 네. 그 조약과 관련해서요. 네. 상호 추가로 네네. 어떤 군사 조약 같은 거를 네. 맺고 공동선언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약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종류의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원조 조약은 폐기됐단 말이죠. 네. 2000년도의 조약에서 딱 대부분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건데 한 가지 안보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위협을 받게 되거나 침략을 받게 될 때는 즉각 접촉한다라고. 예, 딱 군사 개입 가능성. 예. 아니 문장이 딱 그것만 나와 있어요. 단어가 즉각 접촉 즉각 접촉. 예, 요 네 단어예요. 네, 요것만 나와 있어요. 즉각 예. 접촉한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그 푸틴이 예. 김정은하고 회담했을 때 정말 어떻게 요 직접적으로 이제 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겠느냐 그게 예.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동 개입은 안 될 거고요. 아마 즉각 접촉에 조금 플러스해서 네. 협의한다. 그 정도는 그렇군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도착하고 내일 정상회담 또 관련 소식도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여름 장마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내일 제주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륙은 장맛비 대신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인데 폭염특보가 더 확대한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내일 밤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정체전선산에서 발당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해보다는 6일 빠르지만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제주도에는 주말쯤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남부 등 내륙의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주말쯤 시작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내륙은 폭염이 더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서울은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더위가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폭염특보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 발표했는데요. 서울을 제외하고 충청과 경기 북부, 영서지방까지 확대했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틀 이상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오를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은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32.9도까지 올랐고 내일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중부 내륙의 더위가 이번 주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여의도 국회는 여전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방송 3법도 단독으로 의결이 됐고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여당은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무효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상대를 향한 파상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1인 지배 정당이 됐다면서 차라리 더불어 명심당으로 당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을 빗대 국폭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불어 이재명 당이나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범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네, 원구성 협상 팽에선 달리고 있는 여의도 정치 현장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 정치원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구성 협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만났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그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다만 실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21대 때도 그렇죠. 예, 권한쟁의 심판을 했었는데 예. 이게 원 구성과 이후에 판단이 좀 늦어지면서 각하됐던 결정이 있거든요. 예. 일단 법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예. 여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여당에서 108명 전원이 제출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도 열린다 그러고요.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글쎄요, 뭐 야당도 예. 야당대로의 그러한 권한 내에서 예, 최대한 예.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도 여당 내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네. 이 진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그 핵심은 결국엔 법사위원장을 누가 예, 가져가느냐가 예, 예. 핵심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양보만, 국회 관례대로 양보만 해주시면 모든 일이 끝날 텐데 네. 이게 좀 고집하면서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저는 예. 안타깝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물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상임위 가동 중이잖아요. 11개 상임위원장은 일단 민주당이 가져갔고 지금 상임위 열고 있고 국정조사 추진하고 청문회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1일 날 최상병 청문회가 있죠. 네. 예. 지금 단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유효하게 저희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물론 여야 협의가 잘 돼서 신속하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임명이 돼서 네. 제가 속한 산자위 같은 곳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예. 합의가 안 될 때, 양쪽이 동일한 것을 원할 때,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정확한 원칙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네. 저희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법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셨는데 예. 이렇게 극단으로 계속 치닫는 게 과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한테 과연 좋을까? 예. 원하는 법안들,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예.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기존 관례대로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 남발하지 않는다라고 관례대로 약속을 하시면 그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요.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49%가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는 응답자의 37%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당연히 합의가 우선이니까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예. 지금처럼 여야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이 국회 상임위 등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물어보면 역시 국민은 그 또한 좋지 않게 본다가 더 많은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원내대표 분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2년 후에도 반복될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저는 예를 들어서 11대 7로 의석수대로 나눠 갖고 예. 일당이 상임위원을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 당은 그 다음 상임위원을 선택하고 이런 예. 식으로 아예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자. 국회법으로. 뭐 최소한 협약을 예. 할 수는 있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여야가 싸울 것 같으니까요. 그 지금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 당 입장은 일단 합의가 안 되니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한 이상 예. 나머지 7개도 법대로 빨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많은 의원들이 일단 지도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원식 의원 입장에선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합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당내에서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오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과 같이 이제 뭐 논의할 건 논의하고 또 막을 건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나 보던데요?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분들도 계신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7개 상임위원장 협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예,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회전이 돌 것 같은데 그래요? 결국에는 국민들께 설명하고 저희가 여당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설득해 드리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라면서 어제였죠.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었죠.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면서 파일의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면서 맞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너무 오래됐으면 또 잘 안 납니다, 사실. 네. 어제 이 녹취가 공개됐고요.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여당은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의총에서 저 녹취를 틀었다면서요. 예. 야당에서는 그 녹취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그 녹취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예. 묻기 전에 이 녹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저 녹취록의 대상자였던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다면 전 시장의 비서죠. 예.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당시에 권력자였던 도지사였죠. 뭐 성남시장이었는지 어쨌든 그 권력자로부터 저러한 의견들을 들었다라면 저는 그리고 또 변론 요지서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 요건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지금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혐의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끝난 사건들도 있는데 과연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오셨던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녹취록을 보시면서 좀 충격을 받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상황 설명을 요청한 것뿐이다. 그리고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나팔수냐라고 비판하던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만 재판 외에서 녹음 파일을 직접 틀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내용을 잘 보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3번이나 한 번 기억을 되살려 봐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0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증언을 요청하는 쪽에서 내가 기억하는 객관적인 진실은 이거다. 한 번 기억을 되살려 보고 만약에 당신의 기억이 그러하다면 이런 진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죠. 만약에 당신 기억은 끝내 안 났는데 당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니까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해라 라고 하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박 의원이 언론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언론사 통해서 직접 입수한 게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이 곧 나온다면서요? 뭐 여름 정도에 빠르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재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보입니까? 여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할까요? 예. 오히려 반대로 야당에서 최근에 뭐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든지 검사 탄핵, 판사 선출제를 얘기하는 예.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의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표현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어제 성명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애완견 발언 망언이다.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시간쯤 전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배경을 얘기하고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일부 구체적인 어떤 부적절한 기사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감 표명을 했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랩독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그 애완견으로 지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네요. 예. 민주당에 따르면 오늘 이 자리에는 국폭 한 명과 예. 애완견 한 분과 헌법기관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예. 그렇게 계속 민주당이 지금 과도한 발언들을 예. 계속 쏟아내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전 이재명 대표가 좀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후에 예. 멘탈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쏟아내는 발언들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예. 굉장히 흥분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은 어대명, 국민의힘은 어대한 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날짜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인데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선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확실하고 주목도를 극대화할 시점과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친윤계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당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불출마 선언하신 겁니까?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됩니다. 총선 이후 여야의 당권 레이스 몸풀기는 일단 1인 대세론 속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싸움이 된다.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월 23일 전당대회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 나올 가능성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올지 지금 나경원 의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저한테 아니, 물어보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글쎄 뭐 오늘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심 중이신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심 중이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철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대한이라고 하면 이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던데요. 뚜껑 열어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결과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물론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그리고 예. 실제 당원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체감하기에도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예.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이제 출마하시게 된다면 저는 비전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위원장으로서 야당에 대한 비판,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예.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런 국가 어젠다를 내놓으신다면 예. 당원과 국민들이 더 환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먹거리가 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한테 물어볼까요? 뭐 여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죠? 나오겠죠. 예. 네.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그건 진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안에 보시는구나. 밥인지 예. 죽인지는 열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런데 2011년에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 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출마 선언을 5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22일 전에 출마 선언을 했었고 네. 그 전에 총 10분이 출마했었거든요. 김웅 의원이 초반에 판세가 되게 앞서 나갔고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 막상 5인으로는 김웅 의원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예. 판이 되게 요동쳤죠. 그거는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데요.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 아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뭔가 다른 건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북한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대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북한 언론에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방북 관련 보도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북한은 노동신문 1면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북한과 러시아의 선린 우호 관계를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억제력으로 미국 등에 맞서고 있는 데에 대해 러시아는 확고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푸틴 대통령 기고문도 공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 구상에 대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등을 강조했는데요. 안전구조는 군사협력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는 러북 간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골프의 전설 박세리 전 감독,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부녀 갈등이 무관할 수는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SK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일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문 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결론이 바뀌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선 그동안 부녀 간의 갈등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쌓여있던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갈등 역시 커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친 관련된 사항을 직접 알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부친의 부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이런 일종의 법적인 선긋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제 부녀 간의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이제 재단 일이 됐어요. 특히 재단과 관련된 일이 문제가 되면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가구 쪽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는 이 사업에서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진행이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박세리 씨 모습 보고 오셨는데 부친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작년 9월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만들려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로부터 박세리 씨의 부친 박수천 씨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제안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문서를 제공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준 것이 아니라 재단과 관계없이 이제 박수철 씨가 도장을 위조해서 그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재단 측에서는 이 사유를 열어서 고소를 결정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네. 부친은 근데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라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도장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담당 변호사가 그 인장 2개의 인형을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여줬죠. 네,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저게 어떤 도장이냐라고 봤더니 부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박세리 씨가 나오니까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다르죠. 네, 사업을 할 때 쓰던 그런 도장인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왼쪽에 지금 화면 왼쪽에 나오는 위조된 인장으로 주장되는 저 모습도 보면은 희망재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버지의 해명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리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박세리 씨 측의 입장 아닙니까? 네, 오늘 명확히 밝혔죠. 그러면서 재단은 박준철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동안 박준철 씨가 이 재단 관련돼서 직위를 가졌던 적도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네, 저도 기자회견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박세리 선수 부녀와 함께 하거나 또는 그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꽤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계속 져서 빚을 매번 갚아야 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갚으면 또 다른 빚이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대신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좋았던 모습도 있지만 그 후에 법적으로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해오다 보니 더 이상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언론 인터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워낙 우승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 상금만 15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동안 잘 관리를 하고 잘 모았으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일반적인 짐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친의 부채를 박세리 선수가 해결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집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경매에 넘어갔다. 뭐 집에 대해서도 뭐 압류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해명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집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세리 선수가 경위를 밝혔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 미국으로 떠난 사이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의 부채를 해결해주고 대신 그 집에 있었던 절반의 아버지 지분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아버지와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여러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뭐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세리 씨 부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박세리 씨 측의 또 재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을 위조했고 또 위조한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한 위조한 문서를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는 또 위조사무소 행사인데 도장을 위조했다 하더라도 위조한 도장을 문서에 찍어서 문서를 위조하면은요 이게 흡수가 됩니다, 범죄가. 그래서 인장 위조는 아니고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고요. 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행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는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보아서 검찰로 넘겼고요. 검찰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곧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문서 관련된 범죄가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장기간의 뭐 징역형이 곧바로 선고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예. 투자나 개발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제 좀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게 꼭 실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러한 문서 위조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뭐 확대된 피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관련 전과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량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리 씨가 나와서 여러 한 이야기 중에 이 고소가 일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했다는 점, 그리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내지 문제의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고소인은 재단입니다만 또 그 재단은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굳은 결심에 의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세리 씨, 오늘 유망주들이 혹시 꿈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희망재단이 비영리 재단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 재단의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기자회견 말미에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혔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러한 사건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러한 뜻을 펼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리 사업은 하지 않고 또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세리 씨의 이름을 뭐 빌리거나 또는 팔아서 이런 일을 하는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섣부르게 믿고 행동했다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항소심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했고요. 최 회장 측 발견 3시간 만에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소심 판결의 결론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판결문에 있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즉 먼저 의미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100원을 1,000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355배, 355배를 35.5배, 6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대한텔레콤이 이제 SK CN수로 바뀌었는데 이 가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 X자 표시로 되어 있는 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98년에 최정현 회장이 이제 별세했는데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친인 최종현 회장 당시의 회사의 규모 가치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넘겨받은 다음의 회사의 가치가 비교를 해서 언제 더 커졌느냐, 언제 더 많이 변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어떠한지 또한 재산 분할을 어떤 비율로 할지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판결문은 일단 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이 된 최정현 회장이 넘겨줄 당시에는 약간 좀 작았는데 그 후에 최태원 회장이 넘겨받아서 엄청 커진 거죠, 회사가. 그러다 보니 노소영 관장이 가사에 전념했다 하더라도 기여한 게 많아서 결국은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지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이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면 계산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부친이 넘겨줄 당시에 회사의 규모가 또 가치가 훨씬 커지고요. 그 후에 최태원 회장이 키운 거는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전 계산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최태원 회장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야 최 회장이 유리한 거죠. 최태원 회장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뭐 결론을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반박
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도 좀 봤는데요. 예. 이게 판결문에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걸 경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숫자는 수정하더라도 네. 예,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사과는 했지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본 이 복잡한 예. 그 설명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오늘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 개인적으로는 예. 이 최태원 회장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예. 이 계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경정을 했는데요. 예. 이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판결문을 저렇게 그 중간에 고치기도 하나 보죠? 종종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종종 벌어지는데 예. 이게 판결 경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뭐냐면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직접 저희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판결에 큰 잘못이다.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상소를 해서 즉 예. 상급심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원심 판단을 파기하든 유지하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판결 내용을 이렇게 판결의 표현을 경정한 것인데 네. 최태원 회장 측은 이건 경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네. 이거는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숫자 몇 곳을 바꾼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 것이죠.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네. 얘기를 해서 판결문 고쳤는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고도 해서 대법원에서 네.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경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예. 경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해야 한다라는 네.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 법조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판결 경정의 어떤 그 요건은 법에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판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조계에서도 약간 이견이 갈리는데 네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예. 기업 입장이라든지 또는 예.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부부간의 관계를 넘어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단들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는데 김 씨 측의 조직적 범행 은폐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다만 경찰 수사 결과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로도 송치했는데요.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탓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었던 건 김 씨를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소속사는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0배 넘게 늘면서 김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범행 은폐를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 음주 정황도 있었다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소식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우. 네, 제목이 쥐꿈의 영향인데요. 네. 쥐꿈을 꾼 겁니까, 당첨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예. 일단 지난달 28일 발표된 예.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한 가구 청약건입니다. 20억 시세 차익. 그렇습니다. 예.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고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높아서 강남의 새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실리거래가가 지금 42, 3억 정도 하는데요. 와. 조합원의 예. 계약 포기로 발생한 한 가구에 대해 1순위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35,076대 1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은 지난 2021년도에 있었는데 예. 조합원 한 분이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 대신에 과거에 했던 분양가 그대로 1순위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그 순간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네, 이 영광의 당첨자를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첨자를 찾아내서 계약서 작성하는 현장에도 제가 갔고 예. 단독 취재를 했고 예. 또 인터뷰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예. 원래는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 방송 직전에 생각이 좀 왜요?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의 가족과 신원이 이제 방송으로 노출이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원래 예. 우리가 가졌던 좋은 취재와 달리 생각지 않았던 안 좋은 결과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 우려가 들었고 그래서 예. 고민 끝에 보도를 포기했습니다. 네. 대신 이분들의 신원을 일체 비밀로 가린 채 스토리만 전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블러로 처리되어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가족은 일단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점이 돼야 하는데요. 예. 이 주인공은 자녀를 5명을 둔 40대 부부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네.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당첨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당첨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원 안 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렇게 만점 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예. 평소에 청약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물어봤더니 청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남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집장만의 목돈을 드리는 건 후순위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번 청약도 전혀 계획이 없다가 부인이 청약 당일에 우연히 뉴스를 보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을 하다 보니 남편과는 상의할 시간도 없었고요. 예. 부인이 그냥 결정을 하고 했다는데 부인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제 우연히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이게 뭔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날이 바로 신청일 당일이었어요. 오늘 하루 그 신청 받는다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는 사실 별 기대 없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죠.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도 미리 얘기한 것도 없고 제가 그냥 단독으로 넣었으니까. 네, 그런데 당첨되기 전에 특이한 꿈을 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이 직접 꾼 건 아니고요. 이 남편분의 형 되는 분이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온통 쥐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한 상태로 있는데 이때 이 당첨 여성이 나타나자 모든 쥐들이 갑자기 이 여성에게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있었고
쥐들도 물지 않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저렇게 좋은 밝은 얼굴로 편안한 마음 상태로 쥐들을 그냥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가족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 실제로 로또 복권을 샀는데 네. 복권은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개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불과 한두 달 뒤에 이른바 롯데 아파트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랬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청약을 한 사람은 이 집의 부인이었는데 꿈에서 쥐가 달라붙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꿈과 상관이 크게 있다라고 이분들은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2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마련해서 계약은 했습니다만 나머지 18억 원에 이르는 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을 치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날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달 26일이 이제 잔금 날짜인데.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인구 절벽 시대에 많은 자녀를 두고 열심히 살아온 부부가 당첨됐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 사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손을 걷고 나서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시죠. 이런 분은 부동산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수수료를 꼭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아이의 정성을 쏟아서 케어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 이런 게 저는 있어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묵묵히 살아온 다둥이 선량한 다둥이 가정이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 자산 증식도 하고 또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항공기 출발 지연은 무죄, 승객 부글부글. 얼마 전 있었던 TA 항공기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낮 12시 5분에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TA 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무려 1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여행 스케줄이 모두 깨지고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과 막막함 때문에 괴롭고 화가 나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낮 12시에 출발할 비행기가 거의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승객들의 마음은 뭐 말하지 않아도 헤아릴 만한데요. 뿐만 아니라 막판에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 무려 2시간 넘게 출발하지 않고 기내에 대기하면서 단순히 짜증을 넘어서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당시 승객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지금 사진도 잠깐 나왔는데 여행을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또 바뀐 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11시간이나 출발을 지연된 이 비행기는요. 원래 오사카보다 1시간 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기로 돼 있었던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기체 결함이 발견되자 오사카 그 1시간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오사카행 비행기하고 비행기를 바꾼 겁니다. 그럼 먼저 출발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대로라면 오사카행은 이상 없이 갈 수 있었는데 대신 이제 자그레브형이 문제가 생겼겠죠. 티웨이 항공은 국토부 조사에서 자그레브 공항이 새벽에는 조업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기 수리를 하다가 늦게 출발해서 새벽 시간에 도착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할 수 없이 항공기를 교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노선 확대 단계에 있는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 근거리 비행인 오사카행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TA 항공은 최근에 대한항공 유럽 노선을 몇 개 이관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기업 결합 관련인데요. 로마,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받아서 8월부터 차례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LCC라 불리는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티웨이 항공이 이 노선을 이관받게 된 것은 티웨이가 장거리 국제 노선 운행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2022년 12월에 호주 시드니 노선을 취항해서 장거리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지난달 16일부터는 LCC 가운데는 최초로 유럽 노선인 인천 자그레브 운행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멤버십 제도를 최근 확대하고 유럽행 항공권을 10% 할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노선을 위해 근거리 노선을 희생시켰다는 관측도 있는데 공교롭게 오사카행 비행기가 지연됐던 날 태국 방콕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티웨이 항공이 무려 20시간 가까이 지연됐고요. 불과 며칠 만인 어제도 일본 구마모토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여객기도 또 4시간이 지연돼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공기 출발 지연이요? 저희가 이제 뉴스로 자주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 항공 당국의 공식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좀 의아한 일이긴 한데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만 지연이 돼도 문제고 그런데 12시간이라 20시간은 이거는 사실 지연이라고 보기보다는 결항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연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늦어지면 국토부 등 항공당국의 제재를 받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 이후에 게이트가 닫힌 뒤에 이륙을 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내려지는데요. 이때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출발 지연 자체에는 몇 시간 이상 될 수 없다거나 몇 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연은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저희의 공통적인 법령은 없고요. 그거는 각 회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이 출발 지연에 대해서 좀 무겁게 여기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보상도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 큰일 났어.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왔어. 내가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보이스피싱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피해 보상 방법을 안내했습니까? 어떻게 안내했습니까? 일단 보이스피싱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걸 당한 사람을 보면 내심 참 한심하다는 좀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로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기법이 날로 발전한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런 사람도 당했나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하거나 또는 그쪽 관련 안전 교육을 하는 분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싱 기술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당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한 뒤에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거든요. 일단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럼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신고부터 해야죠. 바로 어디에 신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12?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 금융사고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를 정지하거나 또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번호를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고 범죄 신고 112로 바로 하면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내용이 바로 금융기관으로 전달돼서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범인의 계좌로 이미 넘어갔더라도 범인이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돈은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건데요. 물론 범인이 돈을 현금으로 다 빼갔으면 이 방법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올해 1월부터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인데 오늘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율배상 제도라는 이름을 보니까 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상을 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해 손실이 나버린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배상을 신청하면 경위를 파악해서
경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배상해 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범행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는지 예. 아니면 금융당국의 시스템 문제인지를 가려내서 그에 합당한 비율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우선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의 노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요. 예. 중요한 건 소비자 개인인데 일단 휴대폰에 금융 관련 정보를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실명 확인 증표를 사진으로 찍어놨다거나 네.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메모장 같은 데 적어놨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 과실 요인으로 취급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나 URL 주소는 그 자체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눌렀다가 당한 경우에도 개인 과실 비중이 커집니다. 그렇군요. 예. 휴대폰에 일단 메모 다 지워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상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반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배상을 받은 사례는 딱 한 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난 1월에 모바일 부고장을 눌렀다가 피싱을 당한 60대인데 최근에 배상을 좀 받았거든요. 피해 액수가 850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배상받은 액수는 127만 5천 원, 15%입니다. 물론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보다는 좀 낫지만 너무 조금받았네요. 예,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절차상으로 배상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과실 비율을 해당 금융기관에 가리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기억할 건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예요? 예, 상대가 누구든 내가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금융과 관련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고장도 누르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 이체하라는 그런 걸 말할 것도 없고요. 돈 이체가 아니더라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뭐 누르라거나 알려달라거나 또는 다른 어떤 정보를 알려달라는 그런 어떤 행동의 요구나 지시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사법당국은 절대로 전화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12로 바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 신고 배웠습니다. 생활정보까지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사상 최초로 주경기장 외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생중계 지원에 나섭니다. 갤럭시 기기 200대 이상이 사용이 되고 촬영된 영상은 올림픽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수소산업 관련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장 사장은 수소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올해 주당 500원의 반기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30일로 배당 총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한화건설부문은 폭염과 장마 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이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한 물과 그늘, 휴식 등 3가지 준비 상황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한 데 대해서 삼양식품이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면서 회수했지만 액상 수프 중량을 기준으로 측정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치거나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3,000마리 이상이 구조됐는데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섣불리 구조하려 하기보다는 신고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계 최상위 보시자 가운데 하나인 천연기념물 황조롱입니다. 건물에 부딪혀 왼쪽 날개가 부러진 채 구조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손등에 해당하는 부위가 골절되어서 지금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고요. 골절부는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물리치료 중에 있고 지난해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통해 구조된 야생동물은 3,000마리가 넘습니다.
조류가 70%, 포유류 29%, 파충류 1% 순이었습니다. 두루미, 저새,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 19종 377마리와 멸종위기종 20종 130마리도 구조됐습니다. 어미를 잃은 어린 동물인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조된 동물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00여 마리는 치료 후에 건강을 되찾아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센터 측은 특히 번식기인 요즘 둥지를 떠나는 이소 단계에서 어린 새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구조하기보단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 새끼가 사람에 의해 길러지면 생존을 위해 배워야 할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게 돼 자연으로 복귀하더라도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구조와 치료 활동에도 관심이 있다면 평택과 연천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날이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남부 내륙에 이어 내일은 중부 내륙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고요.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19도가 예상되고 강릉은 24도로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6,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강하고 많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